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56세 강남의 재력가 여성이 아들을 얻기 위해 거액을 내걸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21살의 풋풋한 강원도 출신 헬스 트레이너 2명. 돈과 욕망이 뒤엉키니 은밀하고 아찔한 거래가 불러온 엄청난 스캔들. 과연 그 끝은 어디였을까요? 도덕과 욕망의 격렬한 충돌,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심장,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웅장한 고급 빌라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50을 훌쩍 넘긴 임선주. 여전히 고혹적인 매력을 간직한 그녀는 젊은 시절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삶, 최고급 외제차와 명품, 우아한 사교계를 보며 모든 여성이 꿈꾸는 완벽한 인생이라 부러워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임선주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녀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텅 빈 저택을 홀로 지키던 그녀. 그러던 56세 되던 해, 그녀는 돈의 힘으로 평생의 한을 풀기로 결심합니다. 젊고 건강한 남자를 구해 아이를 낳는 것. 이 결정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임선주의 계획은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고 젊고 건강한 남성을 찾아 출산 계약을 맺는 것이었죠. 서울의 한 최고급 피트니스 클럽에서 그녀는 2명의 목표물을 찾아냅니다. 바로 사촌지간인 강우진과 이민준. 강우진은 키가 크고 과묵했으며 강원도 남자에 투박하면서도 강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반면 이민준은 햇살처럼 밝고 긍정적인 청년으로 달콤한 말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미소가 매력이었죠. 두 사람은 서울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임선주는 처음 그들을 본 순간 그들의 젊음과 생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깊게 파인 샤넬 원피스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그녀는 헬스장 라운지에 앉아 두 청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리잔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냥꾼처럼 보였죠. 젊은이들, 한 달에 얼마나 벌어?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낮고 차분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였죠. 강우진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주 누님, 저희는 그냥 평범한 트레이너라 많이 못 벌어요. 임선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름과 연락처만 적혀 있었죠.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네들 트레이너 일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어. 들어볼 생각 있나? 헬스장을 가득 채운 땀 냄새와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명품 향수 냄새가 뒤섞이며 앞으로 벌어질 위험한 거래를 암시하는 듯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강우진과 이민주는 임선주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빌라를 찾았습니다. 내부는 눈부시게 화려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쏟아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죠. 임선주는 실크 가운 차림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매끈한 다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아하게 사냥감을 기다리는 암표범 같았죠.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난 아이를 원해.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 자네들 중 누가 날 도와주겠나? 10억 원의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주지. 강우진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치욕적인 제안이었죠. 하지만 이민준의 눈은 탐욕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선주 누님, 어떤 식으로 협력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임선주는 가볍게 웃으며 일어나 레드와인 3잔을 따라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와인잔을 건네는 척하며 이민준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짜릿한 전류 같은 감촉에 이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의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임선주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두 사람 모두와 파트너 관계를 맺길 원했습니다. 막대한 돈과 부동산 외에도 최고의 의료 지원과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출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은밀한 연애 게임 같았죠. 그녀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빌라로 들어와 함께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식사하고 심지어 함께 여행도 가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아이만이 아니야. 삶의 즐거움도 느끼고 싶어. 그녀의 말에는 도발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 시선은 강우진과 이민준 사이를 오갔습니다. 강우진은 이것이 자신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라 느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준은 부의 유혹에 넘어가
반쯤은 체념한 채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 후 빌라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미묘해졌습니다. 임선주는 두 사람을 극진히 챙겼습니다. 아침에는 직접 요리를 해주고 저녁에는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헬스장에서는 그들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주며 슬쩍 강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이민준의 귓가에 그의 몸을 칭찬하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강우진은 매번 차가운 얼굴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지만 이민준은 그 상황을 즐기며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밤늦게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죠.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강우진은 임선주가 돈으로 그들의 미래를 조종하는 영악한 사냥꾼이라고 생각했고 이민준은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 여기며 그녀의 달콤한 덫에 기꺼이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조용히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한 파파라치가 임선주가 두 젊은 남자와 함께 빌라를 드나드는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퍼뜨린 것입니다. 56세 재력가, 2명의 연하남 스폰하며 대리출산 의뢰, 막장 게임인가, 감정적 투자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임선주가 돈으로 젊은이들의 순수함을 더럽혔다며 도덕적으로 비난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당당하다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논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누군가 강우진과 이민준의 신상을 털어 돈 때문에 몸을 파는 놈들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호화로운 빌라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강우진은 더욱 말이 없어졌고 한 번은 저녁 식사 도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임선주와 이민준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죠. 하지만 임선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민준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얇은 시스루 잠옷 차림으로 이민준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죠. 밖에 떠도는 소문들 무섭지 않아? 이민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누님만 두렵지 않다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야릇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창밖의 한강은 달빛 아래 조용히 흐르며 둘만의 위험한 맹세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강우진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계속들 하시지, 난 이제 빠질 테니. 그는 그 말을 뱉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임선주와 이민주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볼 뿐이었죠. 그 순간 세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임선주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는 자유를 추구하는 당당한 여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으로 젊은이의 감정을 조종하는 냉혹한 사업가였을까요? 강우진과 이민준의 선택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에 내몰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까요? 빌라 안의 위험한 삼각관계는 점점 더 팽팽해지고 인터넷의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가며 모든 이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강우진이 떠나자 빌라의 공기는 한층 싸늘해졌습니다. 임선주의 미소 뒤에는 언뜻 스치는 쓸쓸함이 묻어났고 이민주는 마치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그녀의 삶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빌라의 일상은 여전히 사치스러웠습니다. 아침 요가, 오후의 와인 시음, 밤의 한강변 산책. 임선주와 이민준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우리 민준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냈고 이민준 역시 처음의 조심스러움은 버리고 대담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외투를 걸쳐주거나 운동할 때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 둘 사이에는 짙은 욕망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친밀함 뒤에는 더 큰 갈등과 위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빌라 밖의 세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폭풍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었죠. 임선주는 이민준을 유독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최고급 맞춤 정장을 선물하고 VVIP 사교 모임에 함께 다니며 한 번은 파티에서 제 특별한 비서입니다라고 농담처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준은 각 잡힌 아르마니 수트를 입고 그녀 곁에 섰습니다. 그의 훤칠한 외모와 탄탄한 몸매는 수많은 부러움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죠. 파티 내내 그녀는 그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마치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만천하에 과시하는 듯했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임선주가 인생을 즐길 줄 안다고 칭찬했고 어떤 이는 나이 들어 주책이라며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이민주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부와 명예가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으면서도 밤이 되면 넌 그저 그녀의 장난감일 뿐이야 라던 강우진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강우진은 이 게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헬스장 근처의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갔지만 임선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녀는 비서를 통해 새로 뽑은 포르쉐 자동차 키와 쪽지를 보냈습니다. 내 자리를 되찾아.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 강우진은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지만 차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임선주에 대한 분노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은 그를 벗어나고 싶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끊어낼 수 없게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강우진은 기자들의 전화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강원도 촌놈이 돈에 눈이 멀어 몸을 팔았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익명의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공격들은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정말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 연예 매체는 임선주의 대리 출산 계획이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닌 정서적 교감까지 포함된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터뜨렸습니다. 기사에는 이민준이 임선주와 명품관을 쇼핑하는 사진이 실렸는데 그의 손이 그녀의 팔에 자연스럽게 얹힌 모습이 묘한 상상을 불러일으켰죠.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임선주를 향해 추하다고 욕했고 이민준을 스폰남이라 비웃었습니다. 일부는 오히려 현명하게 발을 뺀 강우진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점차 임선주가 정말 아이를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젊은 남자들을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으로 번져갔습니다. 일부 과격한 네티즌들은 헬스클럽 회원들을 선동해 강우진과 이민준의 부도덕한 행위를 집단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비난 속에서도 임선주는 흔들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몸매가 드러나는 운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과 함께 인생은 나의 것, 평가는 당신들의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댓글창은 지지와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지만 동시에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신여성이라며 그녀를 지지하는 팬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민주는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네티즌들에게 발각되어 공식 인증 스폰남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는 남몰래 임선주에게 물었습니다. 누님, 정말 괜찮으세요? 임선주는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세상은 원래 시끄러운 거야. 중요한 건 네가 뭘 원하는지 아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턱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마치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민준의 심장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습니다. 빌라 안에서는 미묘한 힘겨루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임선주는 이민준을 자신의 사업에 참여시키며 개인 고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시켰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용어 하나 모르는 헬스 트레이너였던 이민준은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매번 진땀을 흘렸죠. 그때마다 임선주는 그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배우면 돼. 넌 아직 젊잖아라며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다정함에 이민주는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돈과 성공에 대한 환상에 취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우진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헬스클럽은 여론 악화로 그를 해고했고 그는 이민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차단당한 후였습니다. 분노와 고독 속에서 그는 임선주와 직접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밤 그는 차를 몰아 빌라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검은 실크 가운 차림의 임선주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이구나. 드디어 돌아왔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우진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거래하러 온 게 아니야.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임선주는 그를 안으로 들인 후 위스키 2잔을 따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넌 줄 수 없나? 그녀의 도발적인 말과 함께 가운의 옷깃이 살짝 흘러내리며 매혹적인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강우진은 분노에 차잔을 밀치고 돌아서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끌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인터넷에 익명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임선주로 추정되는 여성이 젊은 남자와 빌라 발코니에서 진하게 포옹하고 있었죠. 강남 사모님의 밤생활, 충격 실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이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네티즌들은 그녀의 신상을 더욱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마저 그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선주는 민주나 세상은 거대한 무대야. 관객들이 원한다면 실컷 보여주자고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민주는 밤마다 악플을 읽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임선주의 자신감은 여론의 광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민준의 충성심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돌아온 강우진은 이 교착 상태를 깨뜨릴까요? 아니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까요? 빌라 안에 은밀한 게임과 세상의 잔인한 심판이 뒤엉키며 모두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결말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임선주의 빌라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은 위태로운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영상 스캔들은 그녀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그녀가 평생 일궈온 사업 재구까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계약을 미뤘고 주주들은 회의 때마다 그녀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임선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계와 연예계의 유명인사들을 초대한 성대한 파티를 열어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이민준 역시 그녀가 직접 골라준 짙은 남색 턱시도를 입고 파티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투자자는 젊은 친구, 임 대표님께 많이 배우겠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지라며 비아냥거렸고 이민주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 역시 그녀의 화려한 삶을 장식하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강우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헬스클럽에서 해고된 그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지만 익명의 협박과 악플은 계속되었습니다.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는 밤마다 한강변을 서성이며 임선주의 도발적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분노와 굴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뒤섞인 채 그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저녁 강우진은 남루한 차림으로 파티장에 난입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임선주는 손짓으로 그들을 물렸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가며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아, 마침 잘 왔네. 오늘 밤은 좋은 날이거든. 강우진의 등장에 파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강우진은 임선주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런데도 이런 연극을 계속할 셈이야? 임선주는 오히려 웃으며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내가 널 망친 걸까? 아니면 네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강우진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이민준이 둘 사이를 막아서려 했지만 강우진은 그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닥쳐. 그 여자의 개가 된 주제에 누굴 말려. 이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재벌 사모님 파티 대난 두 남자 현장에서 맞붙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임선주의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임선주의 심리적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파티를 취소하고 침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며칠 동안 빌라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고 언론은 집요하게 그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민주는 무너진 그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민주는 창가에 앉아 남편의 낡은 사진을 보고 있는 임선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준아, 내가 틀렸던 걸까? 이민주는 그 순간 그녀가 고독에 잠식된 한 명의 연약한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님, 원하시는 거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약속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한 유력 언론사가 수천억 자산가에서 사회의 조롱거리로 임선주의 추락이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에는 그녀의 탈세 의혹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파트너들은 모두 투자금을 회수했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임선주는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단지 가정을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대중은 악어의 눈물이라며 그녀를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민준의 삶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협박 문자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임선주의 SNS 계정마저 정지된 것을 보고 이 게임의 대가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누님, 죄송해요. 이젠 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임선주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우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고향인 강원도로 돌아가 작은 헬스장을 차렸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동남아로 떠났다고도 했습니다. 임선주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교회의 별장으로 이사하며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의 논란은 새로운 가십에 묻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임선주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었지만 욕망과 도덕의 경계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던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떠들썩했던 게임에는 승자가 없었습니다. 임선주는 원하던 아이를 얻지 못했고 강우진과 이민준 또한 그녀의 돈 속에서 구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은 한강의 물결처럼 잠시 만났다 흩어져 각자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욕망에 잠식된 영혼들과 인터넷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끝. 이야기 2. 오해로 시작된 인연. 두 번째 이야기 시작. 그해 저는 선을 보러 갔다가 문 앞에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아가씨가 저를 직접 찾아왔지 뭡니까? 가을이었어요. 아침 일찍 마을의 송 여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 중매를 서주셨습니다. 상대는 개화라는 아가씨인데 얼굴도 예쁘고 참 부지런하다고 칭찬이 자자했죠. 저희 어머니는 귀한 손님 모시듯 송 여사님을 대하며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하지만 중매쟁이 말은 믿을게 못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칭찬을 들었거든요. 제 이름은 민우, 직업은 목수입니다. 마침 일거리도 없고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집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었죠. 그래도 선이라는 건 복권 같은 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품게 됩니다. 첫눈에 반하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송 여사님 말로는 개완의 집이 산골이라 길이 험하다며 저더러 자전거로 모실 생각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따라 송 여사님과 함께 십리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푸른 논밭과 길가의 잡초에는 이슬이 가득 맺혀 있었고 제 바지가랑이와 신발 속으로 축축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발이 끈적거리는 게 마치 오늘 만날 아가씨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신호 같았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드디어 개완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농기구를 맨 마을 사람들, 소를 탄 목동, 거위를 모는 아이들까지 정겨운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길가에 비켜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지 다짐하면서요. 개완의 마당은 참 깨끗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향긋한 개수나무 향기가 풍겨왔고 다른 쪽 담벼락 밑에 대추나무에는 열매가 가득 열려 있었죠. 담장에 난 구멍을 보니 어릴 적 대추서리를 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마당에는 남녀노소 열댓 명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는 갸우뚱거려 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죠. 송 여사님이 중년 부부와 인사를 나누는 걸 보니 저분들이 개화의 부모님인 듯 했습니다. 그 두 분 사이로 예쁜 아가씨 하나가 목을 길게 빼고 저를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에 드는 옷이라도 발견한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에 조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 개화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부모님 사이를 비집고 나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우리 집은 당신 같은 사람 안 받아요. 당장 나가요. 방금 얻었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저와 개화 사이를 오가며 마치 CT 촬영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개화 어머니가 딸의 손을 탁 치며 나무랐습니다. 이 애가 미쳤나? 손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개화는 두 볼을 빵빵하게 부풀렸습니다. 화난 모습도
참 예쁘더군요. 엄마는 몰라요. 아무튼 난 저 사람 싫어요. 걔와 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빠 뭐해요? 빨리 애 좀 방으로 끌고 가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개화가 아버지에게 이끌려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간 후 개화 어머니가 제게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민우 총각, 우리 딸하고 아는 사이인가? 혹시 무슨 오해가 있었나?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물러설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개화 아가씨를 모릅니다. 아마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으니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가? 이왕 왔는데 소문나면 우리만 이상한 사람 된다고.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개화 어머니는 송 여사님께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송 여사님은 제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우 총각,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중매 수십 년 하면서 문전박대 당한 건 처음이네. 창피해 죽겠어. 저 역시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송 여사님,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곧 개화 어머니가 나와서 언짢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총각이 할아버지 한 분을 치고 그냥 가지 않았나? 저는 억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개화 아가씨가 분명 사람을 잘못 본 겁니다. 개화 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개화야, 나와 보렴. 방에서 나온 개화에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우 총각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말도 안 돼. 사흘 전 낮에 당신이 우리 셋째 할아버지를 자전거로 치고 도망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야. 개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사흘 전낮? 셋째 할아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였지만 개화의 말을 듣고 문득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 주택의 상냥식을 마치고 공사비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6살짜리 조카가 삼촌, 할아버지가 다쳐서 병원에 갔어 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부랴부랴 자전거를 타고 읍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앞에서 걸어오던 할아버지 한 분이 길가의 돌멩이에 걸려 옆도랑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급히 자전거를 세우고 할아버지를 일으켜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시며 괜찮다고 하셨고 마침 주변에 다른 행인들도 보여 저는 아버지 걱정에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모두 설명했지만 개화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당신인 줄 확신하는 거죠? 제가 묻자 개화는 제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곱슬머리는 내가 절대 잊을 수 없거든. 그때 할아버지를 모시느라 바빠서 못 쫓아간 게 아니야. 저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곱슬머리 때문에 날라리 같다는 오해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억울해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그 할아버지가 그녀의 셋째 할아버지라니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님이 이 마을 분이시라면 지금 당장 모셔와 주시죠. 직접 대질하겠습니다. 잠시 후 개와 아버지가 옆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부축해 모시고 왔습니다. 바로 그날 제가 도와드렸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드디어 만났구먼. 그날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내가 도랑에서 큰일 날 뻔했어. 진실이 밝혀지자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개화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 사람이 할아버지를 친 게 아니에요? 이 녀석아, 내가 이 나이에 거짓말하겠느냐. 그가 날 쳤다면 내가 진작에 너한테 말했지. 할아버지의 한마디는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개화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화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심리기를 걸어왔는데 이런 소동에 휘말리니 선볼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개화를 쏘아보며 그녀의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집에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송 여사님을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개화 어머니가 저희를 몇 번 불렀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제 등 뒤로 딸을 나무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애야, 저렇게 좋은 총각을 그냥 보내다니. 넌 왜 일을 항상 그르치니? 개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땐 나도 경황이 없어서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내가 시집 못 갈까봐 그래.
내가 시집 못 갈까봐 그래. 그 마지막 한마디가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아서 저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개화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저를 부르려는 듯 했지만 마당에 사람이 많아서인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풀이 죽은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짐작하셨습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으셨는지 선은 어땠냐고 물으셨고 저는 안 됐어요라고 짧게 대답하고 밭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며칠 뒤에 송 여사님을 다시 찾아가 보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를 보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음엔 꼭 성공해서 손주 안겨드릴게요. 그런데 다음은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오전에 개화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논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조카가 대추를 먹으며 달려왔습니다. 삼촌, 예쁜 이모가 삼촌 찾아왔어. 저희 집엔 대추나무가 없는데 어디서 난 걸까 궁금했죠. 어떤 이모? 대추는 누가 줬어? 몰라. 엄청 예뻐. 이모가 대추 줬는데 엄청 달아. 빨리 가봐. 집에 돌아가 보니 마당에 개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전거 뒷자리에는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옷에는 흙이 묻고 머리카락에는 마른 잎사귀가 붙어 있어 꽤나 곤란해 보였습니다. 사과하러 왔나? 그렇다면 이번엔 좀 튕겨줘야지. 저는 일부러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개화는 조금 민망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장롱을 하나 짜야 해서요. 큰 거울이 달린 걸로 혹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사비는 넉넉히 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롱은 읍내 가구점에 널렸는데 왜 굳이 만들어요? 사는 건 비싸잖아요. 집에 나무도 있는데 직접 만드는 게 더 싸죠. 아, 아버님은 집에 안 계세요? 지난번에 다치셨다고 해서 대추 좀 가져왔는데. 그녀가 아버지를 묻는 말에 저는 또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구나.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실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바빠서 장롱 만들어줄 시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러자 개화가 발끈했습니다. 아니, 남자가 왜 그렇게 속이 좁아요? 어제 내가 사과했잖아요. 그녀의 말에 제가 좀 옹졸했나 싶어 머뭇거리는 사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이 녀석, 손님이 왔는데 왜 밖에 세워둬? 라며 저를 나무라시더니 개화를 보고는 눈을 반짝이며 다가가셨습니다. 개화가 자신을 소개하자 어머니는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아니, 어제서는 안 본다고 하더니 웬일이야? 그리고는 그녀의 헝클어진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하셨죠. 어머, 머리에 웬 나무잎이.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개화는 대추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마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나오셔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아, 개화 아가씨가 너 보려고 오다가 자전거랑 같이 넘어졌단다. 넌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니? 그제야 저는 그녀의 꼴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저를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내 자식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개화 아가씨 걱정 말아요. 내일 아침 당장 우리 아들놈 보내서 장롱 만들어주라고 할 테니.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개화는 제 눈치를 보더니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붙잡았지만 그녀는 끝내 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짝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세상의 목수가 너 하나뿐이라서 그 아가씨가 널 찾아왔겠냐. 멍청하게 기회를 걷어차다니. 개화의 뒷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개화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개화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저는 개화에게 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밥도 안 드리고 보내서 라며 사과했습니다. 개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잘못한 게 있는데요. 뭘? 남자들 체면 중요한 거 알아요. 그 말에 저는 개화에 대한 호감도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장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일하는 동안 개화는 짚을 잘게 썰어 흙과 이겨 담장에 구멍을 메웠습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일, 밭일, 가축 돌보기까지 못하는 게 없는 정말 살림꾼이었습니다. 이런 아가씨를 아내로 맞으면 내 복이지. 며칠 후 장롱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개화는 밋밋하다며 장롱에 예쁜 조각을 해달라고
특히 개수나무 꽃을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기술을 시험하는 것 같았지만 문제 없었죠. 제 솜씨의 개화와 그녀의 부모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장롱이 완성된 날, 개화가 제게 공사비를 건넸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주머니, 돈은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저 개화 아가씨와 제 선 본 거 아직 유효한가요? 개화 어머니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유효하고 말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을 시켜서 총각을 부른 거 아니겠어? 저는 자신감을 얻었지만 정작 개화는 얼굴만 붉힌 채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와 개화의 인연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가을, 개수나무 꽃이 향기로운 계절에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조언에 따라 저는 읍내에 작은 가구 공방을 차렸고 나중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가구 공장으로 키워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저희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